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악재가 속출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외교 전략이 점차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북한에 억류된 뒤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결국 엿새 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He just passed away a little while ago. It's a brutal regime. 미국이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안 하나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 거? 그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수용해요? 네, 원비어의 사망,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악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미국의 분위기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CBS와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사실 한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 전략에 대한 이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미국 분위기는 굉장히 좀 강경 기류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미국 쪽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음으로 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았냐 싶습니다. 일단 이제 문 대통령은 좀 북한과의 대화 모드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싶고 반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좀 더 압박과 지금 좀 그 강경한 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억류에서 석방까지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1월에 관광차 평양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3월 체제 전복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아서 노동교화형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미국 측 수석 대표죠. 조셉 윤이 북한 외무부 대표를 접촉해서 석방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3일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이 됐지만 결국 엿새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노동교화형이라는 게 북한에서 어떤 건가요? 노동교양은 이제 그 교화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건데 보통 이게 그 1년에서 15년까지 말하고 1년 이하는 노동 단련행위랍니다. 6개월부터 1년까지는. 근데 이거 노동 단련행은 공민으로서 권리는 그대로 인정되는데 노동 교양은 이제 그 국민으로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이게 징역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원비어가 그 받은 한 행동과 노동교화형 15년 선고가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는 그런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게 부당하죠. 지금 원비어가 받은 형은 북한 형법 60조, 바로 이게 국가 전복 음모죄입니다. 선전물을 뗐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국가 전복 음모는요, 바로 이게 그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이나 폭동이나 시위, 습격 이 네 가지만 되거든요. 근데 원비어 행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선전물을 뗀 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심하게 처벌해도 북한행법 91조 보면 국가 재산을 훔친 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게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행위입니다. 이게 저는 최고형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 선전물 훔친 걸 가지고 국가 전복을 시켰다. 이거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이죠. 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유가족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고를 받은 그 시점부터 사실은 혼수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체포되고 나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하는 단계에서 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이 그 시기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좀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황을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의 주장도 주장이지만 미국 정보 쪽에서는 정보기관 쪽에서는 뭔가 지금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북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어떤 실태 속에서 있었는지, 북한에 2년 이상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의 미국인이죠. 케네스 배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특별하게 무슨 육체적인 고문이나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은 쉽지 않았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 동안 여러 가지 중노동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교화소에서 교화소에서 할 수 있는 노동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농사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석탄을 이제 창고에서 나르는 일, 푸는 일, 뭐 그리고 돌을 나른다든지 사수구를 판다든지 땅을 뭐 메꾼다든지 뭐 이러한 식의 이제 노동이 이제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강도 높게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네, 케네스 배 씨가 회고록에서는 뭐 하루 10시간씩 돌을 나르고 석탄을 캐는 고된 노동이 끝도 없이 계속됐다고 또 증언을 했고 거미줄에 걸린 벌레가 된 느낌이었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가혹한 상황에 원비어 씨도 놓여 있었다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으로는요. 교화소에서 이게 뭐 직접적인 고문 이거보다는 먼저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게 고문을 해서 일단 이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 보면 이게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막 하거든요. 그 재판 과정을 보면 그럼 이게 고문 없이 과연 그렇게 원비어 씨가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 이런 게 말을 하겠는가? 저는 이게 앞선 단계에서 항상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그 단계에서 고문 행해졌고 아마 교화소에서는 직접적인 고문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 정권 야만성을 규탄한다.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 규범과 기본적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들에 의해 저질러진 비극을 예방하려는 우리 결심을 더욱 굳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 대단히 개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에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직접 언급했습니다. 원비어 사망, 북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한 번도 나는 언급한 적이 없다. 우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북핵 계획을 완전히 종결시켜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속하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사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히 미국이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상황, 그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강력한 반응을 했어야 되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직접 그 가족들한테 조문을 보낼 정도로 상당히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제 우리 한국 간의 어떤 공조 이런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는데 상당히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제 그 정상회담 할 경우에 원비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과 일단 미국 간의 어떤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 공통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다라면 아마 대화의 물꼬는 상당히 잘 트여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뭐 난제들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도 사실 유엔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개탄스럽다, 북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상당히 좀 강한 그 언어를 써서 북한을 오늘 비판을 했는데 그래도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현재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을 정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그 미국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그 방침은 그러니까 기존 정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인권과 관련한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식이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일련의 그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기조의 얘기라면 상당히 사실은 이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분란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일단은 톤을 한 단계 좀 낮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입장을 다시 정리를 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까지 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큰 이견 없이 이 정상회담이 좀 순탄하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오늘 인터뷰는 저렇게 했지만 기존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 기조를 다시 가다듬어서 만약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공동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이 공동 성명이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터뷰 내용이 얼마 전에 다소 논란이 된 문정인 특보의 내용과 좀 맥이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전혀 다르죠. 내용이. 제가 보기 그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저는 가장 큰 악재가 세 가지가 있다 보는데 바로 이게 사드 논란, 그다음에 그 문정인 특보, 그 말 논란, 그다음에 이번에 원비어 사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대통령하고 특히 문정인 그 특보 있잖아요. 그분은 이게 자꾸 개인 의견이다. 뭐 개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이게 특보로서 공인으로 갖고 나라의 예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개인 의견 말하러 간 게 아닌데 자꾸 이게 청와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상당히 그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문정인 특보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고 이것을 받아들이냐는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생각하고는 어떻게 같은 겁니까? 하여간 개인적 발언이라고 반했고 오늘도 여기서 개인적 발언을 하니까 그 거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Some of our friends in Korea are extremely sensitive to the term scaling down of allocate U.S. Joint military exercise and training. But I think negotiation is all about the give and take. President Moon's position is very simple. First of all, he reassured the deployment of THAAD. That's a period. However, there are legal and procedural matters. 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우드로 윌슨 센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정인 특보와 그다음에 이제 김종대 의원하고 홍익표 의원이 같이 갔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 청와대 근무했던 두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이 동행했고 어떤 특보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뭐 개인 자격이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할 때 무리가 있는 것이고, 사실 청와대에 이제 경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인 자격을 하는데, 문제는 아마 이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과는 상당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냐, 이거는 조금의 현 정부 청와대 입장과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한미동맹의 좀 강고함들을 확인시켜야 되는 건데 이번 그 어떤 정상회담의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정인 그 특보의 이야기 자체는 이제 어떤 북한 미국과의 어떤 그 대북 정책에서 상당히 좀 서로 다르다는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삐걱거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정인 특보의 어떤 전략은 일단 이야기 자체를 좀 넓혀놓고 그다음에 정부는 어쩌면 좀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회담에서는 아까 CBS 인터뷰를 통해서 한 것 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합의를 하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미국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제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어떤 시간적으로 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영역을 확장시켜 놨다, 이런 관점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정인 특보 입장에 대해서 여야 입장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문정인 특보의 대단히 위험하고도 무부적절한 발언은 현재 한미 간의 심각한 동맹 균열을 넘어 파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한미 간의 이간질에 가까운 적전 균열이자 자해 행위를 하는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하고도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되어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것 같아 걱정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특보 발언은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오히려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만들어주고 또 남북 대화도 하게끔 미국을 이해시키고 그래야지만 남북 관계가 풀리고 북미 관계가 풀리는 것이죠. 국민을 속 터지게 하는 그 정치가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위기에 빠진 외교를 인질 삼아서 때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돌파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르고 달르고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야당은 때를 쓰고 있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추미애 대표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청와대는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문정인 특보가 악역을 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라고 오늘 표현을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엇박자를 내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여당의 반응 또 문재인 대통령이 CBS와 이제 그 인터뷰하는 내용 이런 것들로 볼 때 종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추러 간 그런 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까지도 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미국이 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한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잘 짜여진 또 잘 조율된 그런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확신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들이 좀 없잖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첫 데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만의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의제와 관련된 의제로 나올 만한 얘기를 미리 가서 다 해버리게 되면 전략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신선도도 떨어지고 속된 말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미국 입장에서 약간 허를 찔릴 만한 그런 얘기도 간혹 우리가 역제안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이렇게 되면 협상력을 좀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방미행에 동행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정인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학자로서 개인 의견이라는 문정인 선생의 발언에 한미동맹 균열 초래한다며 마녀 사냥에 신이 났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마저 이런 비판 때문에 소심해진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이게 무지몽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떤 이 발언 자체가 보면 결국 이제 미국과 한국의 지금 현 정부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일단 문정인 특보의 생각은 북핵은 결국은 우리가 전략 자산들을 미국이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북핵과 미사일을 해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 미국 자산을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전략 자산들을 우리가 많이 배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에 사실은 뭐 전략 자산을 뒤로 물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핵 폐기할 때는 뭐 어떤 카드를 들이밀 것인지 그리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냥 현재 상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문정인 특보가 사실은 특보이기 때문에 물론 뭐 비상임이고 월급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특보라는 지위 자체가 결국 대통령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보좌해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을 두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런 개인 자격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 개인 자격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인 자격 같으면 특보를 그만두셔야죠.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국에서 봤을 때 다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또 네. 본인도 그날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전혀 개인적인 예.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려면 저는 특보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 예. 그런 속에서는 학자로서는 충분히 자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악몽이 좀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정인 그 특보가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동북아 균형자론의 이분이 그 기획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도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갈등의 중심에 이분이 서니까 과거의 그런 그 약간 좋지 않았던 기업들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요. 조금 전에 이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추미애 대표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가 경고를 줬다라고 하지만 예. 내심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드를 맞추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여 간 거라고 예.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좀 걱정할 만한 일이죠. 예. 뭐 악재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악재가 호재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전략을 마련할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원래 재청구하면 보통 구속이 되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재청구에도 기각이 됐고요. 예. 아마 이게 오늘 사유를 보니까 바로 이게 그 범죄 수익 은닉죄를 추가로 기존에 이거 업무방해하고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예. 범죄 수익 은닉을 했는데요. 사유가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기각한 사유가 예. 범죄는 소명이 되는데 네. 참가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해서 예. 따라서 이게 그 기각이 됐는데 네. 오늘은 오히려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 예. 이래서 이게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특검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추가했지만 예.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말 세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말의 소유권이 삼성 이런 예. 부분도 나오고 따라서 이게 범죄 혐의가 완전하게 소명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아마 영장이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공방이 한 2시간 정도 됐다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각의 신호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기각 시간만 예. 가지고 이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게 그 저번에 심리할 때 이미 업무방해 위계양 공무집행방해 끝났고 예. 오늘 이게 그 하나만 하니까 좀 짧게 끝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 소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대여나 끄면 잔챙이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뭐 예. 변호인 측의 전략이 좀 통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마 정유라가 들어가면서 지금 아들이 와 있는데 내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원래 이제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가 도주 우려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면 일단 영장을 치는데 아마 사실 오늘 검찰이 예전에 몰타의 그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다. 예. 이런 사실도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은 사실 공소장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이제 구속영장에는. 그걸 비춰봐서 이 어떤 팩트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진술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정유라 어차피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본인 어머니 최순실이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들이 판사한테 좀 설득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범인 최순실이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는 중이니까 어떤 종범인격인 정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기도 와 있고 또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범죄 인도조약에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도망갈 우려가 없다. 이런 측면들을 아마 재판부가 상당히 감안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원래 대여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정유라를 잔챙이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는 국정농단이 시발점, 예. 그 계기가 됐죠. 처음이자 이게 끝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큰 최대의 수혜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이화여대 교수들도 좀 이게 도주 우려가 없잖아요. 예. 근데 다 구속됐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정유라 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추가된 범죄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가는 말씀.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도주할 우려 없다고 드렸어요. 그 말 세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정유라 씨가 기존의 그 기자들에게 답변을 할 때보다는 다소 좀 심각하고 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점을 판사에게 좀 이렇게 성실하게 소명한 것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소명을 본인이 나서서 예.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 변호인단이 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한 것 예.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 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가 뒷심이 좀 많이 딸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새로운 그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길래 예.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사실은 실망을 좀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과연 이 건 가지고 이 구속까지 시킬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약간 좀 허술해 보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시간을 좀 더 갖고, 그러니까 뭐 국외 재산 반출과 관련한 뭐 그런 이제 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라든가 뭐 기타 혐의들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규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했어야 하는데 왜 저렇게 처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도 결국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 뭐 다시 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유라 영장심사에서도 이른바 말 세탁이 상당히 쟁점이 됐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보시죠.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주장한 말 라오싱이 19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실제 소유권이 최 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특검이 근거 없는 주장하고 있음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말의 소유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건 교환 계약이다. 말을 정유라가 탔는데 말을 어떻게 구입한 것이고 또 누가 실제로 말을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결국에 그 소유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소유권이 그 최순실에 넘어가야만 뇌물이 공개가 되잖아요. 소유권이 아직 삼성한테 남아있고 단순하게 이용만 하면 뇌물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의 이제 그 오늘 변호인의 설명은 말을 갖다가 이게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그 계약금 9만 유로만 받고 잔금을 이게 못 받아서 따라서 이게 그 매각 계약을 해제를 하고 말을 이게 다시 찾아왔다. 이 말이 만약에 최순실 말이라면 우리가 삼성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삼성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교환 계약 있잖아요. 이건 이게 최순실 씨가 임의로 삼성하고 상의도 없이 임의로 이게 말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근데 이게 말을 교환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삼성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게 삼성 측의 입장이고 특검은 이제 그 교환 계약을 보면 최순실이가 다 교환 계약했기 때문에 이게 최순실이 아니냐. 이게 특검의 주장인데 아무 증거상으로 보면 상당히 삼성의 주장도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정유라 재판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그렇고요. 이 말 소유권이 상당히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에서 좀 치열하게 다툼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라오싱이라는 말하고 비타나하고 뭐 등등 블라디미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또 말이 한 마리가 뭐 20억, 30억씩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 이름이 다 되게 그렇죠. 어렵네요. 이 말 자체를 누가 소유권, 말은 다 이게 우리 사람들 주민등록 같이 말도 등록이 있습니다. 누가 소유권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삼성 변호인 측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라오싱이란 말 자체가 결국 이제 삼성 소유였다는 것이죠. 즉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고 결국 매매 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삼성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들여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삼성 소유가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겠냐는 게 이제 삼성 측의 주장이고, 근데 이제 아마 그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이것은 다 교환 계약을 통해서 최순실이가 다 가져갔고 최순실이가 소유권다. 사실 최순실이가 나중에 이 말의 소유권이 안 넘어온 걸 보고 왜 말의 소유가 안 넘어왔느냐 그러면서 삼성 측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결국 넘겨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이가 그 등록증을 보면서 삼성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게 내 건데 왜 삼성 소유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삼성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비춰본다라면 아마 삼성 변호인 측은 이제 그 부분, 즉 이 말 자체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다라는 걸 입증하려는 것 같고, 특검 측은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싸운 정황들 그리고 실제 교환 결했는 정황들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최순실 씨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뭐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어진 상황 같고요. 그럼 정유라 씨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그 구속 수사하고요. 예. 불구속 수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곧 아마 불구속 기소할 거로 보이는데 수사에는 이게 큰 차질이 있게 더 이상의 수사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어는 홍대 홍입니다. 함께 보시죠.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 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서 확인을 하고 처음 듣는 얘기라서 비슷한 얘기가 이것저것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었는데 저하고 상의를 안 하고 발표를 해가지고 조금 당혹스럽네요. 또 임명의 소감도 가고 좀 됐습니다. 이제 우선 한번 메시지로 임성남 차관이 곧 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경위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제가 한번 들어봐야죠.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러니까 미국 특사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특보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특보 자리는 고사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제 왜 홍준표 전 지사가 저 얘기를 했을까를 이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홍석현의 분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일보 JTBC의 분리를 겨냥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은 태블릿 PC였죠. 그 보도를 한 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JTBC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JTBC, 중앙일보의 전 사주이자 전 회장이었던 홍석현 회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의 그런 그 내막적인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지금 잡고 지금 들어가는 얘기다. 저 얘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까지 느낄지 모르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 중앙일보와 JTBC의 논조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바로 그것을 지금 겨냥해서 지금 들어가는 얘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그 얘기고 실제로 지금 홍석현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보 내정과 관련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사실은 또 어떻게 이 관계가 진행이 될지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면서 반발을 했고요.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SNS에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요즘에 대선 때도 누리지 못한 기사 독점을 누리고 있다. 이러면서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 진분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했더니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다시 또 반박을 했거든요. 지금 홍준표 전 지사는 일단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일단 언론사와 어떤 언론사 지금 현재 물러나셨죠. 그분과 관련해서 이런 연계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였고 사실은 뭐 본인이 아무런 지금 증거라든지 그 관련된 이야기들 연관된 사실들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판단 이걸 근거로 해서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이런 식으로 언론사를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제1야당의 대선 후보고 또 지금 현재 당권 주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실질적인 JTBC나 중앙일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홍석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사 자리와 특보 자리는 사실 다릅니다. 특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측에 좀 초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특보라는 자리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자리의 어떤 그 참모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특보직
조직은 어떤 본인이 수락한 적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비춰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비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굉장히 부적절한 비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그 법적으로 아마 가면 어떻게 될까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툼이 없을 거고 그럼 결국에 그 형법 310조로 갑니다. 바로 이게 그 공익에 관해서 항상 이게 진실이거나 아니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진실이냐 그럼 JTBC나 중앙일보를 갖다 바친 게 진실이냐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홍준표 제가 보기에 후보가 상당히 그 중앙일보를 갖다 바쳤다는 걸 입증하는 게 우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 나와서도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상당히 논란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른정당과도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에 관한 기본 입장은 당대당 통합은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다시 모여서 정치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끼리 통합. 난 바른정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제대로 세심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돌아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 구조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전 지사 발언을 보면 개그 콘서트의 다중이가 생각납니다. 홍 전 지사는 18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문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 자리에 겨우 얻는 그런 언론이 있다. 근데 어제 제주에서 한 전당대회에서는 홍 전 지사가 중앙일보나 JTBC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자기가 어제 했던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대표가 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혁신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엔 보수 적자 경쟁을 막말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시작은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바른정당의 당권 주자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치열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고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 작전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고사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입당하면 다 받아줄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란 말이죠. 이게 또 은근히 또 먹혀든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른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대표 그 후보들은 이걸 철저하게 좀 막아내야 될 그런 어떤 그 의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죠.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나는 막말도 다 계산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계산을 제대로 하신 건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